네, 반갑습니다. 국민정보원 18회 시작합니다. 오늘은 세월호 여야 합의문을 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정정 보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방송에서 지난번 방송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세월호 침몰 당시에 배 위에서 전화 통화를 계속 수시로 했던 인물, 이 인물이 국정원 요원으로 의심되는 신정훈이다, 이렇게 저희가 거의 확정에 가까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인물이 신정훈이 아니고 강원식 1등 항해사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장했던 신정훈이라는 그 인물은 전혀 다른 인물로 이번 국감에서 처음 얼굴이 드러났는데요. 저희 사진 보시면 그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저 인물이 그 수의복을 입고 있는 저 인물이 강원식 1등 항해사고요. 배 위에서 전화 통화를 수시로 했던 그 인물이고 이번에 국감장에 나온 저 인물입니다. 그래서 동일 인물이고 1등 항해사 강원식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그 강원식 그 1등 항해사 외패 또 한 명의 그 증인이 있죠. 저 인물이 바로 신정훈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으로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저희 국감장에 나왔던 인물 중에 강원식은 확실한 인물이고요. 신정훈이라는 인물은 처음 보는 인물인데 저희가 확증을 여기서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좀 정정하는 거는 그 배 위에서 수시로 전화 통화를 했던 인물은 저 위에 나오는 인물 강원식 1등 항해사다. 이렇게 좀 정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의 진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학생 등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침몰의 원인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해경은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나? 통영함 출동 명령을 누가 막았는가? 세월호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서의 정체는 무엇인가? 수많은 의혹에 휩싸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기 위해 방대한 자료들과 과학적인 근거들로 정보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카이스트 곽동기 공학 박사의 신작 세월호의 진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구매는 각 인터넷 서점을 통하시거나 02-3491-6015, 02-3491-60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서출판 615. 자, 오늘은 저희 홈페이지 615tv.net입니다. 여기에 달린 댓글 하나만 더 소개를 하고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리하다라는 닉네임으로 쓰신 건데요. 세월호 관련 시중에 나온 서적 중에서 곽동기 박사님이 쓰신 세월호의 진실이라는 책이 가장 탁월하고 예리합니다. 거의 모든 의문과 의혹을 총망라해서 다루고 있더군요. 생각보다 밝혀내야 할 의혹들이 널려 있습니다. 주권방송의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방송을 더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 댓글 남겨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615tv.net입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국민정보원 그리고 여타의 방송 콘텐츠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 국민정보원 방송 컨셉이 국민들이 이제 주인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실제 국민들의 힘으로 풀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국민정보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방송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면에서 여러 시청자분들의 제보 그리고 방송 등이 저희 뭐 이제 저희도 물론 일종의 좀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나 이런 문제점, 연결고리 등을 제시해 주실 때 방송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제보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집단 지성의 힘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한번 추적을 해봅시다. 자, 오늘 본 주제로요,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여야 합의문 그 세월호 3법이라고 불려지는데 여기에서 뭐 정부조직법이나 뭐 유병헌법 관련한 것은 저희가 빼고요, 세월호 특별법 관련한 것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그 주제 토론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세월호 3법이라고 합의문을 발표를 했죠. 세월호 3법이 세월호 특별법, 그리고 정부조직법, 그리고 유병헌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뭐 저희들은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만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월호 진상규명 작업이 이제 2라운드로 들어간 상황인데요. 우선 이 특별법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이 정부 여당에 어떤 꼼수가 들어있는지 제가 좀 집중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이와 관련한 그 유가족들의 입장을 같이 좀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월호 진상 규명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 이 방향을 좀 잡아보는 그런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할까요? 일단 저기 10월 31일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이제 방송에 쭉 나왔었는데 네. 장면을 보면 새누리당과 이제 새민연의 정서가 차이가 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참 저렇게 밝은 표정들이죠. 득의양양이라는 예. 표현을 수 있죠. 이 바로 이것이 10월 31일 합의가 실제 이제 누구에게 이로운 합의인가? 저는 저 정치인들의 얼굴을 보면 그대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누구의 의도대로 그죠? 특별법 간절이 됐는가? 이걸 좀 그렇죠.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저러한 방식의 이 사실상 여야의 야합에 가까운 네. 그러한 합의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국민들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에 이 청계광장을 촛불로 완전히 뜨겁게 밝혔습니다. 혹시 11월 1일에 네. 취재를 가셨던가요? 네, 현장에 갔었죠. 예, 현장 분위기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현장 분위기는 아주 진중하고 네, 새로운 결의를 약속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유가족분들이 쭉 풍선을 들고 이 대열 맨 앞으로 이제 들어오시는데 그 장면 자체가 감동이었고, 네, 또 유족들을 맞이하는 우리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고, 뭔가 유족들하고 이제 200일까지 고생했으니까 또 새로운 단계에서 더 힘차게 싸우자라는 그 약속을 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이게 절대로 이제 세월호가 이렇게 뭐 저러한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서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가족분들과 우리 시민들은 이제 새로운 세월호 투쟁의 새로운 이제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자리였다. 그렇죠. 예. 예. 자, 이제 그러면 특별법 핵심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좀 요약을 네, 해주시고 그렇게 그다음에 하시죠. 세부적인 내용에 한번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죠. 예, 예. 첫째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인력이나 예산에 정부 여당이 개입해서 이것을 통제하려 들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수사와 기소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특별검사의 독립성이 집권 여당이나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인사를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어렵다. 그에 막혀 있다는 예. 거죠. 세 번째는 세월호 참사의 이 성격을 봤을 때 상당한 이 광범위한 조사와 그런 이제 이 집행력이 있어야 되는데 조사 권한이 있어야 예, 되죠. 예. 그것이 사실 한계가 명확하다. 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위원회를 언제 만들어 가지고 언제 할지에 대한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네, 맞아요. 하기로만 했는데 언제 할 건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냥 세월아 내워라 그냥 흘러가 버릴 우려까지도 있다. 예. 그죠. 현재 7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돼 있죠. 합의가 그렇습니다. 돼 있는데 그러면 느낌은 그렇죠. 7일 날 통과되면 곧바로 구성되겠지라고 하는데 내용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그런 우려가 있다는 네, 겁니다. 언제라는 게 네.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가족대책위에서 5가지 제안을 하셨죠. 유가족분들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합의안이 상당히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이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에 있는 11월 7일에 여야와 정부, 유가족과 국민청원인 대표가 함께 모여서 대국민 서약식을 하자. 우리는 성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서약을 하자 이것이고 세 번째는 시기에 대한 부분이죠. 조사위원회를 연내에 구성하자. 연내에 구성해서 어떻게든 빨리 시작을 하자 이것이고 네 번째는 법의 이 전반적인 이제 특별법 그리고 이제 이 시행규칙 제정에서 유가족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달라.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이 배상과 보상 그리고 이제 지원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는 단순히 유가족뿐 아니라 생존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세월호 관련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 예. 이렇게 5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지금 이제 어쨌든 특별법 재정투쟁 그리고 진상규명투쟁 과정에서 그 생존자분들 있잖아요. 생존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 들어갈 그렇죠.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상당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 화물 기사분들 네. 포함해서 이렇게 화물 화주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다 피해자들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언론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이분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유족분들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특징적인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자 그러면 뭐 세부적인 문구 들어가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볼까요? 자, 실제로 세월호 특별법 관련된 합의 사항은 전체 16개 항의 합의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첫 항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구성 요건에 대한 측면인데요. 전체 위원은 총 17명으로 구성이 되면서 이 중에 상임위원을 5명이 맡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7명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할 때 새누리당이 5명, 야당이 5명. 그래서 국회가 총 10명을 선출을 하죠. 그리고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명, 14명이 되죠. 네, 법조계 2명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3명이 남는데 이 3명을 가족대표회의에서 희생자 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을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구별되는 게 그 여야가 5명씩 추천해서 국회가 10명을 선출한다는 거예요. 선출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2명을 지명하는 거죠. 딱딱 찍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희생자 가족 대표 3명을 뽑는데도 그 대표 회의를 전체 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선출한다는 거예요.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대법원장과 변협 회장은 지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나머지 13명은 선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중에 상임위원이 총 5명이 있는데요. 이 5명의 상임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여당에서 1명,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1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1명, 변협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1명, 그리고 희생자 가족 대표회의에서 1명. 그러면 실제로 5명의 상임위원 중에 2명은 법조계가 그냥 지명하는 사람이 바로 상임위원까지 돼버리는 거죠. 그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여야 그리고 이제 가족 대책위 이렇게 5명의 상임위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그 어떤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이라고 하면은 전체 회의를 열기 전에 사전에 다 조율하고 여기서 대부분의 이 성안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비율을 보면 총 5명이잖아요. 근데 성향으로 쫙 분류를 해보면 2대 1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이 구도에서. 그런데 실제로 이 중에서 대법원장이나 변협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어떠한 좀 검증 절차도 없이 바로 상임위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5명 중에 2명은 법조계에서 바로 상임위원이 돼버렸고 1명은 새누리당이 뽑는 사람으로 되겠죠. 그러면 뭐 3대 2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금 이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에 같이 그 지원팀을 만들어서 해왔기 때문에 약간의 여지가 있는데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빼놓고 그래서 2대 1 구도에서 1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회의 구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구도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자체가
상당히 방대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민변 같은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대한 변호사협회가 지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그것이 참 중요한 사안이죠. 네, 구도에서는 지금 중요한 인물이 돼버렸죠. 자, 그 다음에 위원회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네, 위원회는 2항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진상규명 소위원회, 그리고 안전사회 소위원회, 그리고 지원 소위원회 세 가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아닐까? 왜냐하면 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이것이 세월호 참사의 핵심을, 그러니까 책임을 가리는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세월호 참사를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한국 사회에 어떠한 이제 이 조치가 필요하겠는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중심이 될 것 같고, 지원 소위원회는 그 유가족분들의 요구 중에 마지막 항이 있었죠. 생존자와 그 희생자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놓아야 된다라는 면에서 지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보고요. 네. 핵심이 되는 위원회가 진상규명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네.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특별조사위 자체 구성 현황에 대해서 네. 지금 3항에 좀 적혀 있는데 요거가 좀 문제가 되죠. 전체 위원장은 희생자 가족 대책 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뭐 희생자 가족 대표 회의에서 선출을 하는데, 그 다음에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이 있어요. 이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을 여당 추천으로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즉 새누리당이 이제 사무처장을 새누리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외에 이제 세 가지 소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진상규명 소위원회, 여기에 위원장,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또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상임위원이 5분이 계실 수 있죠. 네. 그 중에 이제 변협과 대법원이 지명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3명이 되는데 이 3명이 전부 다 주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전체 사무처장을 겸하는 네. 그런 역할을 맡게 되고, 야당이 지명하는 사람이 진상규명 소위원장을 맡는 것이고 네. 그 희생자 가족 대표 회의가 선출하는 사람이 대표 간판을 네. 잡는 것이죠. 음. 그러면 이 구성 속에서 실제 실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보통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사무처장의 역할, 사무총장, 뭐 사무처장의 역할,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이 사무처장의 역할은 거의 실무 전반 그리고 방향, 그 조직의 그 방향, 운영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산 집행 계획도 다 수립을 하고. 네. 그 이것이 사실 우려가 되는 것이 새누리당이 특별조사위원회에 사무처장을 맡게 돼버리면 이게 활동을 얼마 시작하지도 않아서 바로 이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퇴해버리고 나와버릴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왜 그러죠? 예전에 보면은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하면서 뭐 그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무처장을 새누리당에서는 아주 그 닳고 다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으로 해서 예. 보통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작 이렇게 빨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해서 또 막 막 이렇게 몰아치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대로 열심히 구호 삼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조직 체계 내에서의 그 실권, 그렇죠. 네, 그죠. 예. 집행, 뭐 예산, 뭐 이건 전반을 다 관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 실제로 이제 실권이 100%가 지금 만약에 사무처장이 만약에 그런 예산이 내는 것들을 관할할 수 있는 이 영역이 돼버리기 때문에 마치도 이를테면은 예산을 8대2 정도로 편파적으로 구성을 하면서도 그 20%가 상당히 뭐 대단한 혜택인 것처럼, 그리고 제가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적인 조사위원회 구성이 좀 너무나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 기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이게 참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활동 기간은 1년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한 번에 한해서 6개월 연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12개월이죠. 활동 기간이 12개월인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18개월로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는 12개월로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좀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굉장히 이 방대한 네.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서는 턱없이 짧은 기간이고 또 그렇습니다.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위원회에 의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숫자상으로 17명에서 과반수가 넘어야 통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확실한 거죠. 그리고 이게 왜 그냥 뭐 연장할 수도 있겠는데 왜 그렇게 12달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뒤에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보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성과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한 결과 이러이러한 내용을 밝혀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가 됐으므로 기한을 연장해가지고 이걸 더 합시다. 뭐 이런 흐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무언가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든 아니면 이제 세월호 관련된 자체적인 뭐 조사라든지 간에 새로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법적 권한이 그렇게 갖춰져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12달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성과들을 낼 수 있겠는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이죠. 그 이따가 이제 뭐 문구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나오네 마네 이런 거 가지고 시비하다가 시간 다 보낼 것 같다는 그렇죠. 거죠. 예. 자, 그래서 기간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처 직원 뭐 임명 관련해서 네. 좀 얘기를 해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사무처장이 나옵니다. 3급 이상은 이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가지고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위원장은 아까 가족대책위 위원장이 임명한다 그랬죠. 4, 5급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3, 4, 5급은 위원장이 임명하는데 이제 6급 이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조사위원으로 이제 사무처 직원으로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청문회 관련해서 저는 이걸 다 보면서 느낌이 왔는데 한번 분석을 해보죠. 네, 청문회의 영역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한을 하고 있냐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대통령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하지. 대통령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안 된답니다. 일단 그게 안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4월 16일에 사라진 7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를테면 이제 여타의 재판 등의 결과를 캐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청문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여기 일단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방송하기로 딱 정의를 해놨고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이 세월호 3사 관련 사건들이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이잖아요. 그렇죠. 수사는 뭐 거의 대부분 이제 마무리했다 하더라도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를 보면 일단은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거든 하고 재판이 또 계속 중이란 말이죠. 그러면 청문회에 나올 사람이 없는 거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의 대상과 요건을 두고 상당히 커다란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전에 사라진 대통령 7시간을 두고 국회에 누가 출석하느냐 그걸 가지고 여야가 상당한 줄다리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때의 줄다리기가 그대로 이어질 여지가 있고 새누리당이 미리 대통령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방패막이가 이미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사 대상. 위원회에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상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이 좀 이렇게 이야기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4.16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야가 예. 입장차가 첨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4.16 세월호 참사가 관계가 있다. 자, 예를 들어 국가정보원이 있는데 국가정보원이 저 새누리당 이런 입장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세월호 참사는 뭐 교통사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가정보원이 무슨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출입에 난항을 표하게 돼버리면 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청와대가 무슨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컨트롤 타워도 아니고. 네. 뭐 청와대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장소와 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자료와 물건에 대하여 실지 조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시면 사람이 없어요. 자료와 물건에 대하여 실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 7항의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죠. 사생활 치면 안 되지. 예. 이제 자료와 물건에 대해서 되고 있는데 네. 그 다음은 4.16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4.16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 안 해버리면 제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세월호로부터. 그래가지고 아니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져서 그간에 국정원이 세월호를 어떻게 관여하였는지를 좀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아니 이것은 대테러 업무상 우리가 한 것이지 세월호 참사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네. 도움을 안 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이게 밑에 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죠. 지체 없이 응해야 된다고 해놓고 근데 왜 갑자기 저렇게 호의적인 내용이 있을까? 그건 바로 반전이 있는 것이죠. 네.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라고 해놓고 이후에 결정적 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인정은 법원의 인정을 판단해 되겠죠. 나중에 저 과태료 1,000만 원 매기려고도 나중에 대법원까지 동원이 될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속적으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세월호 참사의 결정적 증거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요. 결정적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이 사람이 출석 안 하고 있어. 그런데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네. 이 대참사에 대한 결정적 증거 자료를 보유한 사람이 과태료 500만 원이 무서워서 그러면 출석할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차라리 100만 원 이하라고 하지 그랬어. 여기서 처음으로 사람이 나오네, 그죠? 네. 이거 너무하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뭐 이게 국민적 공감대를 하려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구가 보면 인정되는이라는 개념이 그렇죠. 그 내에서 합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기는 저 인정은 네. 네. 이를테면 그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이 인정을 계속 안 해버리면 뭐 어떻게 됩니까? 공전의 공전, 논란의 논란을 거듭하죠. 공전에 공회전을 거듭하는 거죠. 회의가. 회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다가 나중에 12달이 됐어요. 12달이 되면 아니 우리 위원회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마 정리합시다. 그런 방향으로 유야무야 될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것이죠. 국회에서 했던 국조특위랑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보면 이제 장소와 시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도 이게 이 문구를 짜내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기관과 인물이잖아요, 그죠? 네. 어느 기관에 누구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청문회 출석 문제에 대한 조항도 있네요. 네, 그냥 뭐 이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네. 청문회에 출석 선서 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에 증언한 증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한다는 건데 이거는 뭐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떤 청문회든 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청문회 출석을 안 하고 내지는 허위에 증언을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죠. 그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정말 이게 법리적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보다 그죠?
세월호 참사의 결정적 증거 자료를 보유하면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과태료가 더 적어요. 청문회 위증보다. 그러니까 결정적 증인도 아닌데. 예. 청문회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보는데 여기서 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벌금을 3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세월호 참사의 결정적 증거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출석을 안 하면 과태료를 1,000만 원밖에 안 내요. 아 그럼 당연히 출석을 안 하죠. 증언을 하다가 괜히 말 실수하면은 돈을 3천만 원을 내야 돼. 아니면 3년 이하 징역을 살아야 돼요. 징역도 살아야 되고. 네. 차라리 안 가버리지. 안 가면은 과태료가 1,000만 원이니까. 야, 막 계산을 막 하겠네 지금 벌써. 그죠. 저거는 저는 그냥 힘들게 오시지 말고 그냥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런 사인이 있군요 이게. 예. 실제로 굉장히 심각하네. 그죠. 예. 지금 저희가 우리한테 1,000만 원이 비싸지만. 예, 일이죠. 예. 저 1,000만 원 저거 먹고 살만한 사람들한테 가보세요. 저 하루 저녁 골프 한번 치면 골프 한번 쏘면 1,000만 원이지 뭐.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것 자체도 이해가 안 돼요. 그 12번 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희생자 가족 대표 회의에 이 선출권을 어떻게 부여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희생자 한 명당 한 명의 대표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희생자 가족 대표 회의에서 이 위원회 위원 선출도 상당히 좀 난항을 겪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의 전체 희생자가 대략 300여 분 넘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서 일반인 희생자도 계시고 다른 곳 계시고 물론 또 승객 선원 뭐 다 있습니다만 네. 이 모두를 다 이제 1인당 한 명의 대표권을 인정을 하고 여기에서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이면은 전체에서 9분의 4 정도의 그러니까 그 표를 득해야지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 그 희생자 그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대부분 다른고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개념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표시된 희생자 가족 대표회의는 일반인 그리고 교사분들 그리고 그렇죠. 다른고 뭐 학생들의 부모님들 승객들도 선원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분들 다 포함하는 가족 대표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 조항이 있는 거고 지금 우려를 하셨는데 그 최근에 뭐 SNS를 보니까 일반인 그 희생자 가족들 중에 어떤 분이 뭐 유경건 대변인을 고소했다. 뭐 이런 네. 소식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동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계속적으로 이간질 시키죠. 그렇죠. 정부 여당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이간질 시키고 또 나름 뭐 공작을 하는 것 같아요. 공작을 들어가서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세월호 가족 대책위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이 유가족 분들이 평소에 이런 활동을 해본 적이 없던 일반 시민들이거든요, 전부 다. 예. 그러시다 보니까 정말 지난 6개월간 한 번 생각도 못 해봤을 이런 일들을 좀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나 이른바 정보기관 이런 데서는 야, 이걸 뭐 기본적으로 막 싸움을 붙이고 이간질을 하고 회유를 하고 한쪽에서는 협박을 하고 또 회유를 하고 이런 식의 완전 그냥 막 사분오열 시키려고 다양한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족 대표회의에서 위원을 3명을 선출하는데 그거 자체도 뭐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겠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뭐 우리 유족분들이 잘 헤쳐나가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 문제죠. 네. 그거 지금 얘기를 해볼까요? 9월 30일 양당 원내대표간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 네. 그거는 뭐 전에 그 야합했었던 그 안에 나왔던 내용이죠. 네.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
쟤는 안 돼. 뭐 이런 사람은 제외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저는 이 구조를 또 왜 만드는지 이걸 또 법으로 만드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14번 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특별검사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 의장과 원내 수석 부대표, 특별법 TFT 의원, 즉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인과 유족 대표, 유족 대리인, 그 2인 이렇게 해가지고 5인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하죠. 5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특별검사 후보군을 선정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유족들과 야당의 협의체 속에서 이러한 전반적인 위원들을 선정한다는 그런 조항이 14항에 들어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왜 이렇게 했죠? 저는 이것을 어찌 보면 이제 겉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야당이 유족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이 위원들을 선출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예. 또한 이 유족분들의 의견에 최대한 야당이 좀 개입을 해서 협의를 한번 최대한 해보겠다. 두 가지로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1항에 보면은 그 조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그 숫자를 다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희생자 가족 대표에서 3명을 선출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거를 규정을 해놓고 또 저기 조사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데 5인 협의체에서 협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겹쳐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예. 애초에는 이제 야당이 5명, 유가족이 3명 네.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14항에서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뭐 협의하자는 네, 네. 거죠. 누구를 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가족 회의에서 독립적으로 뭘 하는 거를 지금 막고 있는 거거든요. 독립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 돼 있죠. 예. 왜냐하면 5인 협의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렇죠. 저걸 왜 그 특별법 조항에 들어갔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의 그간 행보가 유족들의 철저한 배격을 받았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저거를 법으로 법제화를 시켜버리는 것이 이것도 새누리당의 전략 아닌가 이런 느낌. 그러군요 말이죠. 저 14항에서만은 새누리당이 할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전부 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과 유가족분들 간의 활동인데 저게 왜 특별법의 조항으로 명시가 됐을까? 그리고 저런 협의체가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협의는 열려 있지 않습니까? 네. 가족분들과 협의는. 근데 저거를 원래 보면은 이제 협의를 하기 싫어하는 두 사람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항의 항목을 규정하는 게 그게 맞겠죠. 왜냐면 뭐 음으로 양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협의하듯이 협의 안 하겠어요? 당연히 협의하죠. 그리고 뭐 국정원도 나름대로 다각도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연히 협의는 원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협의체를 이렇게 선정을 하는 이유는 협의가 잘 안 되니까 협의를 하려고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안을 넣었겠죠. 협의체를 하자라는 식으로 협의체를 만들었겠죠. 그 세민연의 요구 사항일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죠? 그렇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세민연에서 요즘에 협의 잘 안 될 것 같아요. 박영선 비대위원장부터 해가지고 무려 3차례나 네. 예? 상당히 이 유가족분들의 상처를 줬지 않습니까? 그 협의가 잘 되겠어요? 협의가 잘 안 될 거거든요 지금. 세민연의 생색내기 조항일 수도 있겠군요. 유족들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결과로는 유족들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행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거를 막아놓은 형국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를테면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저 조항을 이용해서 새누리당과의 어떠한 이제 협상을 또 이끌어내 보려고. 내부적인 협상을 할 수 있겠네 또. 예. 네. 네. 우리가 5인 협의체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는 걸로 새누리당에 전 아마 세월호 특별법 이외에 다른 법안에서의 양보를 얻으려고 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골프채 수사도 뭐 날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저게 5인 협의체라는 것이
실제로 저기 세민년이 3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족들을 포함한 대표성을 자기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구조로는. 예, 그걸 얻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것이 그 얻어서 정부와의 이 싸움을 통해 가지고 진상을 규명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이 대표성을 악용해서 야합을 하거나 타협을 하는 상황으로 가면 정말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항목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세민령과 새누리의 야합의 산물의 대표적인 주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나머지는 뭐 특이한 내용은 없고요. 네,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는 즉시 실시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한 여야 합의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고, 이것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심각하네요. 사실상 이 얼마나 진상이 규명될까 좀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 분들도 지속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활동 기간이 일단 12개월 활동 기간인데 사실상 저게 언제 할지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싸워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가족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의 마지막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특별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설사 법이 제정된다 하고 하더라도 10월 31일 합의안에 골격대로만 제정될 경우 성역 없는 진상 규모로 나아가는데 무수히 많은 방해와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은 출발선일 뿐입니다. 한계와 문제점이 많은 미완의 법적 수단을 보완하고 진실을 가리려는 집요한 방해와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정의를 회복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길을 열 주체는 이 법의 제정을 이끌어온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입니다. 그 길에서 가족의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가족분들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의 한계, 우려 이런 것들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뭐 부처님 손바닥처럼 이 여야 합의에 들어있는 꼼수, 그죠? 여러 가지 이 정책인 이 장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빤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에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특별법 분석을 좀 해봤고요. 18회 이렇게 좀 마치고 저희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